자, 경우의 수 들어갈게요. 자, 경우의 수는 뭐야? 경우의 수란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보자. 경우의 수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로 한다. 그지? 그래서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한다. 예로 주사위를 던진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너 언제 왔냐? 홍래? 말도 없이 왔어.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는 미리 팁을 알려주지만 공식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읽고 특히 경우의 수에 대해서 너네가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경우의 수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파트다. 왜냐면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유형을 익히는 파트지 개념을 익히는 파트가 아니다. 유일하게 있는 법칙이 2가지가 있는데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합의 법칙이라 뭐 두 녀석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곱하는 거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판단 기준 이 녀석은 확률 전체 파트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 자, 합의 법칙은 두 녀석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소리인데 어떨 때 더하냐면 연관성이 없을 때. 자, 연관성이 없을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자,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때 두 사건의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될 게 선생님, 그럼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건의 종결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 사건 A가 일어나고 전체 사건이 종결이 됐고 사건 B가 일어나서 전체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그죠? 그럼 종결된 사건들끼리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두 녀석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났는데 전체 사건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전체 사건이 끝이 났다. 그럼 두 사건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뭐로 갖고 판단하면 사건의 종결을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 사건이 종결된 사건들끼리는 연관성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관성이 있다는 건 전체 사건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았다.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시로 너 카메라 다 찍히고 있어. 아주 쉬운 예시로 길찾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선생님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예로 들어서 B를 거쳐서 C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자, A에서 A에서 출발해서 C에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A에서 B로 갔다. 전체 사건이 아직 끝이 안 났죠. 3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야. 그래서 C에 도착하면서 전체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녀석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아주 쉬운 판단은 연관성이 있고 없고. 자, 요 개념을 언제까지 질문이 들어가냐? 저 뒤에 확률 끝까지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이 질문이 들어와요. 연관성이 없으면 더하시면 되고, 있으면 곱하시면 되고, 그 판단을 앞으로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이야. 이걸 갖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문제 못 풀지, 그지? 그래서 유형들을 좀 이제 여기 경우의 수는 유형을 좀 많이 익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인데 말 그대로 지불 방법은 뭐를 신경 쓰지 마라? 금액을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금액을 신경 쓰지 마셔라 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을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방법을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불 방법은 금액이 똑같은 1,000원이라고 해도 500원짜리 2개 내는 1,000원과 1,000원짜리 하나 내는 1,000원은 다른 경우예요. 그죠? 방법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을 한다. 여기서 어떤 게 더 쉽냐면 방법이 더 쉬워요.
오케이? 여기서 쉬운 거 오히려 방법이 더 쉽고 지불 금액의 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불 금액은 내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금액이 겹치면 한 가지로 취급이야. 그러니까 500원짜리 두 개를 내거나 1000원짜리 하나 내거나 겹치기 때문에 얘를 한 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훨씬 더 어렵냐면 지불 금액이 더 어렵다. 이해되니? 자, 우리 예시로 얘를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예시로. 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가 자, 두 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세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6개가 있어. 이렇게.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첫 번째 지불 방법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각각의 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5,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니? 빵 가지가 있죠. 왜냐면 안 내고 얘 하나 내도 지불한 거야. 그래서 얘를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몇 가지? 그래서 지불 방법을 먼저 들어갈 거야. 지불 방법. 그래서 5,000원짜리 두 장을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가 됩니다. 그죠? 자, 사건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곱해준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세 장입니다. 1,000원짜리 세 장을 갖고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몇 가지? 네 가지. 아직 안 끝났죠? 곱하기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종결이 됐어요. 전체 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자, 근데 여기에 안 내고 그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돼? 빼야지. 왜? 사건이 종결됐잖아. 더 이상 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예 지불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불 방법은 각각의 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고 그 녀석을 뭐 해주시면 돼? 곱해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전체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의 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지불 금액이 되겠죠. 잘 봐봐. 이제 지불 금액이 좀 어렵습니다. 자, 지불 금액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겹쳐지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라.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이제 설명을 할 때 항상 이제 내가 강조한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설명 부분인데 요 녀석이 들어갈 때는 크게 두 녀석이 나와요.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 특정 조건과 일반 조건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개념서에서는 이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특정 조건과 일반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흔히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일반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조건들을 너네가 배우는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특정 조건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너네가 뭐 때문에 문제를 틀리냐면 이 특정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특정 조건과 일반 조건이 문제에서 항상 같이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이 특정 조건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특정 조건을 우선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조건들에 대해서 뒤에다 그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이 없어요. 얘는 그냥 일반 조건으로 그냥 쭉 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불 금액에 대해서 특정 조건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같으면 얘를 한 가지로 취급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금액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누군지를 먼저 찾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1,000원짜리는 3장 있는데 중요한 건 500원짜리가 6개가 있어. 그지? 그 500원짜리 두 개로 뭐를 만들 수 있니? 근데 여기 잘 500원짜리 6개로 하면 너네가 후달리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꿀게요. 500원짜리 4개로 바꾸겠습니다. 쏘리. 500원짜리 6개면 6개로 해도 상관없겠다. 쏘리 그냥 6개로 갑시다. 미안 자꾸 바꿔서 미안해. 자, 500원짜리 몇 개? 6개로 한번 가볼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누구냐면 얘네 두 개입니다. 왜냐면 1,000원짜리 하나 냈을 때와 500원짜리 두 개를 냈을 때 금액이 겹쳐지거든요. 그럼 걔를 한 가지로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지불 방법과 금액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걸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3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은 겹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금액과 방법의 수가 동일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여기서 발생이 돼서 이쪽에 네모칸을 선생님 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누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석한다고 했어? 특정 조건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석한다고 했어요. 개념서에서는 바로 그냥 건너뛰는데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빵원. 그다음 500원짜리 하나 내면 500원, 두 개 내면 1000원. 그다음에 1,500원.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니네가 한번 다 써봐봐. 써보시면 2,500원, 그다음에 3,000원, 그다음에 3,500원, 그다음에 4,000원. 쭉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 5,500원, 그 다음에 6,000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 둘로 만들 수 있는 금액. 왜 그러냐면 얘네가 방법과 금액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금액을 따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네 두 개의 돈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을 쭉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조건을 해석을 하는 거야. 누구야? 5,000원짜리 두 장. 왜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은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뒤에다 달아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5,000원짜리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각각 다 세 가지씩 달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가 하나, 둘, 자, 빵원부터 6,000원까지가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니? 1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13가지의 몇 가지를? 3가지를 곱해서 일단 전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해당하지 않는 거. 안 내고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치? 그 한 가지를 뭐 해주면 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8가지가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서에 나온 설명 이제 해드려야겠죠? 자, 여기서 자, 요 13가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요 13가지. 자, 우리가 500원짜리 6개와 1000원짜리 3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쭉 만들어 봤더니 마치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 마치 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쭉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마치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 500원짜리가 500원짜리 몇 개? 1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 500원짜리가 1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플러스 5,000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5,000원이. 자, 3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불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겹쳐지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그 녀석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돈을 금액의 수를 쭉 찾아봤더니 마치 500원짜리 제 겹쳐지는 금액에 대해서 작은 단위의 돈으로 쪼갠 녀석의 개수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로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자, 3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6장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방법만 따지시면 돼. 3가지, 4가지, 7가지 곱해서 하나를 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금액이 문제야. 자, 금액이 문제가 되네요. 봐봐. 3개가 지금 다 겹치고 있죠? 3개를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2개씩 묶어서 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으로 금액이 겹쳐지지.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되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치 5,000원짜리 몇 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마치 5,000원짜리가 얘를 5,000원 단위로 쪼개라고 얘기했어요. 5,000원짜리 4장과 3장, 총 몇 장? 7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그래서 5,000원짜리가 7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1,000원짜리가 몇 장? 1,000원짜리가 6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발생되는 거야?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왜?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이 겹치죠, 또.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얘가 마치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소리야? 1,000원짜리가 몇 장? 여기는 35, 6장이니까 몇 장? 41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 41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개념서는 이게 세가 겹쳤을 때 제일 작은 단위 돈으로 쪼갭니다. 왜? 왜라는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금 금액의 수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겹쳐지는 금액이 나왔을 때 2개씩 묶어서 작은 단위의 돈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과 겹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또 작은 단위의 돈으로 쪼갰을 때 최종적으로 이 녀석에 마치 1,000원짜리가 41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금액을 쭉 펼쳤을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해석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면 좋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는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 녀석은 유형은 거의 개념서에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따로 적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색칠학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 색칠학이에요. 자, 색칠하기는 경우의 수에서의 색칠하기와 그 다음에 순열에서의 색칠하기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색칠하기는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와 그 다음에 순열에서의 색칠하기가 따로 있는데 얘네들의 구분 방법을 좀 설명해. 순열은 뒤쪽에서 이따 배울 거예요.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는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는 중복 사용이 가능해요. 영역 구분만 되면 됩니다. 자, 근데 순열에서의 색칠하기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전체 색을 다 사용해줘야 돼. 전체 색을 다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색칠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녀석은 순열의 색칠하기고 혹은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없고 너네가 이러한 힌트들을 보고 아, 이 녀석은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구나. 이 녀석은 순열의 색칠하기구나. 그 녀석을 구분을 첫 번째로 해줘야 돼요. 우린 여기에서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를 좀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되 얘는 영역 구분만 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를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냐?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 뭐를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냐? 고배 법칙의 판단입니다. 고배 법칙의 자, 판단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고배 법칙이란 건 뭐냐면 연관성이 있을 때 두 개의 사건을 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고배 법칙의 내용이고 자, 근데 여기서 고배 법칙의 판단이란 건 무슨 말을 뜻하냐? 이거야. 얘들아 잘 봐봐. 내가 1번을 선택을 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서 내가 누굴 택하든 두 번째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세 가지야.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3 곱하기 3을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오십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 녀석을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번에서 내가 A라는 녀석을 택했을 때 세 가지가 되고 B를 택했을 때 두 가지가 되고 C를 택했을 때 5가지가 됐어. 그지? 이 녀석은 고배 법칙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여기는 왜냐면 누굴 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경우에 다음 사건에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 우리가 3 곱하기 3으로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녀석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한 건 그 유형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색칠학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녀석이 고배 법칙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를 판단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그 경우를 계속 문제를 풀 때 너네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색칠학, 요 고배 법칙의 판단이다. 그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너네한테 문제를 제시를 할 거니까 잘 쫓아오세요. 크게 그냥 선생님 쉬운 예시로 두 가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이 있는데 자, 너네한테 물어볼게. 자, 내가 네 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자,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녀석을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사용하되 영역 구분만 되면 돼요. 아,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영역에 내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있죠? 한번 색칠해볼까? 첫 번째 A라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어디서부터 스타트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A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 곱하기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자, 여기에 이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야. 여기에 어떤 색깔이 들어와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영역 구분이 돼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잘 봐봐. A, B에 어떤 색깔이 들어와도 C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2가지. 1번, 2번 들어와도 2가지. 2번, 3번 들어와도 2가지. 3번, 4번 들어와도 2가지. 계속 2가지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왜 D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얘는 인접해 있는 영역만 보시면 되잖아. A, C. 그지? 그래서 얘도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너네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형을 선생님이 또 이제 그려볼 텐데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한테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뭔지를 주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영역이 총 5개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5가지의 색상이 있어. 5가지의 색이 있는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써주는 거 힌트입니다. 문제에서 힌트가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네가 힌트로 밑줄을 치시고 이 녀석은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나 이런 걸 잡아내시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5가지 색이 있는데 얘가 중복 사용이 가능하대.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경우의 수의 색칠하기 잡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영역을 우리가 분리를 할 건데 여기 A, 여기 B, 뭐 C, D, E 어디서부터 스타트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센터부터 일단 칠해볼게요. 자, 첫 번째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이 판단을 계속해야 돼. A의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니? 5가지. 자, A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해도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A, B에 누구를 칠해도 C에 칠할 수 어떤 녀석을 칠해도 C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 자, 그럼 보자. 자, A, C에 누가 들어와도 D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 그런데 E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을 잘 봅시다. E는 인접해 있는 영역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자, B하고 D가 색깔이 똑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가 같게 되면 왜냐면 얘네들은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같았을 때 그럼 A가 달라야 되겠죠. 그럼 몇 가지? 2가지 색깔이 빠져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지. 근데 B하고 D하고 색깔이 다를 경우야.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야? 2가지. 달라졌죠. 여기 고배 법칙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계속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디서부터 얘를 좀 수정해 주면 좋겠죠? 얘를 어디서부터 수정하면 좋겠다? 이 녀석을 D부터 수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일찍 다니자. 지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 뒤에 한 명 안 오죠? 여기 앞에 한 명 와. 자,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얘 봐봐.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일단은 A, B, C까지는 그대로 올 수 있어. D까지도 그냥 고배 법칙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D에 의해서 이 색깔이 바뀐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D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까지 그대로 고배 법칙이 그대로 옵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D의 상태에 따라서 E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여기 D부터. 여기가 지금 현재 A, B, C가 되고 D라는 녀석의 경우부터 나눠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뭐야? B하고 D의 색깔이 동일할 경우와 B하고 D의 색깔이 다를 경우를 나눠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봐봐. D에 내가 색깔을 칠할 건데 B하고 D 색깔이 똑같대. 근데 B는 이미 내가 칠했단 말이야. 그지? 이 칠한 색깔을 여기다 또 칠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니? 한 가지지. 이미 칠한 색깔을 내가 또 칠한 거니까 한 가지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해되니? 그리고 거기에 B하고 D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 2개가 빠지기 때문에 E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종결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B하고 D 색깔이 다를 경우에요. B하고 D 색깔이 다르면 잘 봐봐. D는 몇 개가 칠할 수 있는 거야? 얘네 2개랑만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B랑도 달라야 돼요. 하나, 둘, 3개가 빠지기 때문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2가지.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B하고 D하고 A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E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2가지에서 종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개수를 종결된 사건들끼리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60가지에 3가지 곱하니까 요 녀석은 180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0가지에 4가지 곱하니까 몇 가지? 240가지가 나와요. 종결된 사건들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420가지. 이해되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따 선생님이 과제장 드릴 건데 아마 과제장에도 이게 색칠하기 문제들이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녀석들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형들은 크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제 너네가 어려운 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그 다음에 색칠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였냐면 순서쌍이야.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순서쌍인데 자, 순서쌍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순서쌍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잖아. 3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11이 되는 ABC 자연수 경우의 수 이런 거 보이게 ABC가 자연수. 그래서 ABC의 순서쌍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순서쌍 찾는 건 되게 쉬워. 순서쌍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큰 문자부터 기준을 삼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수가 가장 큰 문자는 누가 되니? 3이 이게 A죠, A.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고 A가 1이면 3이니까 넘겨서 빼시면 2B 플러스 C가 8이지. 그러면 2B가 B가 될 수 있는 녀석이 1, 2, 3이 되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지수를 분할시킬 때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분할시켜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빨리 잘 해볼까요? A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첫 번째 1, 2, 3 이렇게 잡아서 4는 될 수가 없겠죠. 자연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1일 때 3이니까 넘겨서 빼시면 8이다. 그러면 2B 플러스 C가 8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2B 플러스 C가 8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 다음에 개수가 큰 녀석이 B가 되겠죠.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 2, 3이죠. 4가 되면 C가 0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2일 때 갈게요. A가 2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6이 되겠죠. 6을 넘겨서 빼시면 5가 돼. 그래서 2B 플러스 C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가 그 다음 큰 문자 B입니다. 그래서 B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 2,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C가 다 알아서 메꿔줄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A에 3이 들어왔다. 자, A가 3이 들어오면 넘겨서 빼시면 9가 되겠죠. 그러면 2B 플러스 C가 2다. 그럼 여기에 뭐야? B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겠죠. 알겠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종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아주면 돼. 더해주면 5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 좀 재미난 게 있는 게 길찾기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원래는 설명을 안 하다가 요번 한번 수업할 때 한번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이 유형은 선생님이 원래 개념수에서는 가지치기 문제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가지치기로 수업을 안 해요. 그건 일반화를 시켜서 공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녀석을 설명하고 문제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지치기 먼저 갈게요. 자, 가지치기 먼저 갑시다. 자, 가지치기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지치기를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울고 먹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순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가지치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가지치기는 언제 가지치기를 진행을 해야 되냐?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택할 수 없을 때, 요때 가지치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문제 유형의 힌트가 얘입니다. 요 옆에 내가 써주는 이 코멘트가 바로 힌트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런 멘트들이 나오면 가지치기. 그래서 A라는 학생이 A라는 가방을 택할 수 없을 때 이런 멘트가 나오면 가지치기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옆에 달아주는 이 코멘트가 문제에서 나오는 힌트들을 선생님이 항상 옆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너네가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시로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있어. 근데 내 가방에다 내 번호를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1번 가방, 2번 가방, 3번 가방, 4번 가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걸죠. 자, 내 자신의 번호의 가방을 택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의 가방을 택할 수가 없대요. 그죠? 그럼 뭐다? 가지치기 문제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가셔야 돼.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1번 학생이 택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녀석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학생이 택할 수 있는 가방 몇 가지가 있어요? 2번, 3번, 4번의 가방을 택할 수가 있겠다. 따라오시니? 그럼 1번이 2번을 택했어. 2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 몇 개야? 2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 몇 개? 1번, 3번, 4번의 가방을 택하겠지. 이런 가지치로 다 일일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이 2번이 1번의 가방을 택했다. 그럼 3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은 4번이고요. 4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이 몇 번이야? 1번, 4번인데 중요한 건 3번, 1번 택하면 4번을 택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몇 번? 1번을 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이 2번이 4번의 가방을 택했어. 그럼 3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은 1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이 택할 수 있는 가방은 3번.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근데 내가 선생님은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스타트하는 개수가 동일하면 항상 그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개수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 얘로 시작했을 때 3가지 나오지. 얘도 3가지 나오고 얘도 3가지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이 누가 되냐면 3 곱하기 3이어서 9가 나와.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예를 들어서 11가지가 나왔다. 4개로 하면 11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각각에서 11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4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정하게 나온 거야. 그 개수가.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걸 내가 일부러 공식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알려준 공식은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대학교 때 직접 대학교 때 배우는 공식을 내가 끄집어내려 고등학교 걸로 끄집어내린 건데, 근데 실제 내가 초등학교 때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규칙이 존재, 가지치기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너네는 개념서에서 봤을 때 이 유형을 가지치기라고 하고, 실제 개념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는 가지치기를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매번 가지치기 하면은, 야, 한 개만 더 늘어나잖아. 그럼 44가지야. 너네 그거 다 구할 수 있겠니? 힘들겠죠.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개인적으로 가지치기로 풀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뭘로 푸시냐? 자, 거기 개념서 뒤쪽으로 가시면 완전 순열 뒷부분 봐봐. 순열 뒷부분에 완전 순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개념만. 개념 뒤쪽, 거기 개념 몇 장 넘기시면 맨 마지막에 완전 순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을 좀 설명 제대로 들어. 요 녀석은 개념서에 없어요. 완전 순열은. 그래서 요 녀석은 좀 볼게요. 완전 순열이라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문제를 완전 순열로 풀 수 있는데, 완전 순열은 좀 너네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로 바꿀게요. 뭐로요? 교란 순열로 바꾸겠습니다. 그 옆에 교란 순열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야. 교란 순열로 좀 턴을 해서 얘를 받아들여 볼게요. 이해됐어요? 교란 순열. 자, 교란 순열 뭐냐면 이 교란 순열이라는 뜻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택할 수가 없을 때를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을 아시면 좀 너네가 좀 쉽게 될 텐데, 그 중에 어떤 공식을 아시면 조금 더 편하냐면 맨 밑에 보시면 점화식 있죠? 그 점화식에다만 밑줄을 치세요. 맨 밑에 공식은 별표 그 X표 치시고, 거기 위에 맨 아래에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점화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점화식에다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그 점화식을 기억하셔라. 그 점화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 책 사와야 돼. 서점 가서. 근데 아마 책이 내가 17개를 넣어놨는데 17, 근데 여기서 고2 문과 학생들은 잘 봐봐. 내가 문과 학생들, 야, 너 이거 2번 들으니까 이해 잘 돼, 안 돼? 되지,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얘들아, 많이 보면 볼수록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할게. 확률과 통계 너네 시험 보기 전까지 6번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2학기 때 포진되어 있어요. 너네 2학기 기말고사가, 너네 요번에 1학기 기말고사 어려웠지? 평면좌표 어려웠잖아. 그만큼 어려울 거예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2학년 학생들은 일단 노출이, 너네들은 2학년은 내가 요거 원래 1학년 타겟 수업인데 2학년들도 왜 들으라고 했냐면, 너네가 요번에 개념기를 좀 완벽하게 잡아놓고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뭐로 할 거냐면 확률통계 심화로 갈 겁니다. 그럼 그때 기본 개념 갖다 헐떡헐떡거리면 너네 나한테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기본 개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야, 순열이 뭐다 하고 그냥 바로 팍 넘어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 탁탁 잡아주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네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1학년 때 최대한 시간 될 때 다 들어 놓으셔야 돼요. 혹은 2학년 늦더라도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돼.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기본기 잡는다? 그 학생 절대 1등급 못 나와. 내가 그건 장담해. 그건 1등급 애들 못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남들보다 한 번, 두 번 더 봐야 돼. 그래야지 1등급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좀 더, 개념서에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건데, 확률과 통계 선생님 필기해 준 거 있죠? 요것만 갖고 다녀도 너네 시중에서 구입하는 개념서보다 훨배 나아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개념서는 개념 설명이 쓰레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뒤죽박죽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서를 보고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률 통계가. 그러니까 일반 개념서보다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 똑바로 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네가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특히 통계 파트. 통계는 내가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개념서가 설명이 요즘엔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설명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 파트는 선생님이 아예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쪽 필기 잘 해가시면 너네가 개념서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잘 필기해 가세요. 자, 교란순열이라는 건데, 교란순열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예로 들어서 너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교란순열에 우리가 그 개수를 F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N. N이라는 건 요 성분의 개수예요.
성분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교란 순열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F1을 한번 볼게요. F1. 야, 하나에 대해서는 교란 순열이 있어요, 없어요? 야, 1이 있어. 그지? 내가 내 자신을 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F1은 0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녀석이 존재해요. 자, 두 녀석이 존재하는데, 자, 지각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그 학생 그냥 명단에서 뺍니다. 지각하지 마. 알았어? 자,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거 계속 찍을 거거든? 한 명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끊겨요, 흐름이. 그래서 늦지 마.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늦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늦지 마세요. 알겠니? 자, 1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2를 구해볼 거예요. F2. F2는 성분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래서 1번, 2번이 있고요. 가방도 1번 가방, 2번 가방이 있어. 자, 얘를 교란을 펼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택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F2는 1이 돼요. 자, 근데 이제 F3부터 너네가 빡세집니다. 그죠? 그래서 F3부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잘 쫓아와야 돼. 이거 되게 어려워. 근데 한 번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알겠니? 그래서 잘 쫓아와. F3을 한번 가겠습니다. F3을 갈 건데,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있고요. 1번 가방, 2번 가방, 3번 가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임의로 한 녀석을 잡을 거야. 얘들아, 임의로 한 녀석을 잡는다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어떤 특정 성분을 잡는 거는 N가지겠지만 여기서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를 잡는다는 건 한 가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임의로 한 녀석을 잡았어. 내가 1을 잡았어. 오케이? 자, 1을 잡았고요. 자, 그 녀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교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니? 두 가지가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어떻게 쓸 거냐면 3 빼기 1로 쓸게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택할 수 없으니까 일단 1번 임의로 한 녀석을 잡아서 이 녀석을 내가 3번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3번에다 고정을 시켰어. 알겠니? 여기까지 쫓아오시죠.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녀석들에 대해서 교란 순열을 펼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를 가지고 판단하면 1번이 고정된 값이 지금 누구야? 3번이지. 이 3번에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3번이 1번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크로스가 됐죠. 이해되니? 이 경우와 자, 그 다음에 3번이 1번으로 안 갔을 때로 나눌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봐봐. 첫 번째는 3번이 1번으로 갔어. 그래서 서로 둘이 짝짝꿍 크로스가 된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나머지 한 녀석에 대해서 크로스를 시킨 경우를 따지면 되죠. 둘이 크로스를 됐으니까 세 가지 중에 성분이 하나가 남잖아. 그럼 그 녀석에 대해서 교란을 펼칠 수 있는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가 짝짝꿍에서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성분에 대해서 크로스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빵 가지지. 그래서 얘가 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3이 1번으로 안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3이 1번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1은 3번으로 갔는데 3번 1번으로 안 가.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크로스가 되지 않죠.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1번은 이미 3으로 갔잖아. 그래서 얘는 배제를 시키고 볼 건데 3번 1번으로 안 간대. 그럼 마치 3번이 뭐처럼 따지시면 돼? 1번인 것처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번 1번으로 못 가잖아. 그치? 근데 3번 1번으로 안 간대. 그러면 3번을 마치 몇 번처럼? 1번처럼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의 성분에 대해서? 두 개의 성분에 대해서 교란을 펼치는 그 개수를 구해주셔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F1이 빵이고 F2가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지 너네가 가지치기를 안 해. 다른 애들 가지치기하고 한 5분 소요할 때 너네는 10초 만에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아시는 게 훨씬 더 너한테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좀 너네가 숙지를 하시면요. 가지치기 문제 졸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너네가 알고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F4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 F4는 네 가지 성분에 대해서 교란을 펼칠 거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교란을 펼칠 거야. 자, 그 임의로 한 녀석을 잡아. 임의로 한 녀석 나 또 1번을 잡았어. 알겠니? 너 엎드리지 마. 그거 베개 치우자. 자, 1번 내 임의로 한 녀석을 잡았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첫 번째 교란을 얘 한 녀석만 교란을 펼쳐보자.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4 빼기 1가지로 합시다. 이해되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봐봐. 1이 일단 첫 번째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니? 3가지 나와서 이 중에 1을 내가 1을 2번으로 갖다 칠게요. 이번에는 2번으로 한번 가보지. 자, 이해되니? 그 여기서 대응을 당한 이제 2번에 그 다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서로가 짝짝꿍 크로스가 되는 경우야. 그 2번이 1번으로 갔을 때랑 1번으로 안 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 2번이 자, 너 여희랑 쌤 반이지? 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너 나 처음 봤어? 난 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봤나? 이씨. 잠 깨. 너 엘리베이터에서 내 뒤에서 소름 돋게 할 거야. 알았어요? 조심해. 자, 여기 봐봐. 그 2번이 1번으로 가서 서로가 서로한테 크로스를 된 경우와 그 다음에 2번이 1번이 아닌 다른 데 갈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봐. 2번이 1번으로 갔어. 서로가 짝짝꿍 크로스가 됐다. 그럼 몇 개의 성분이 나왔니? 2개의 성분이 나왔고 두 성분에 대해서 크로스를 할 경우 몇 가지? F2. 두 녀석에 대한 교란 수녀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종결이 됐어. 그럼 더해줘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야? 이번엔 어떤 경우야? 2번이 1번으로 안 간대. 죽어도 안 간대. 2번, 1번, 이번에는. 이해되니? 자,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안 간다는 거야. 1번은 2번으로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얘는 볼 필요가 없고 나머지 세 성분에 대해서 볼 건데 2번이 1번으로 안 간대. 죽어도 안 간대. 그지? 그럼 마치 2번이 뭐처럼 놓고 판단하시면 돼? 얘가 1번처럼 너네가 놓고 판단하시면 되잖아. 1번이 1번으로 못 가니까. 알겠니? 그럼 마치 몇 개의 성분에 대해서 교란을 펼쳐라? 3개의 성분에 대해서 교란을 펼쳐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값이 누가 되는 거야? F3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F2가 아까 한 가지였고 F3이 두 가지잖아. 그래서 1 더하기 2, 3 곱하기 3이어서 9가지 나왔어. 근데 아까 내 녀석에 대해서 했더니 9개 나왔지. 이렇게 계속 9개가 고정돼서 나오는 거야. 교란을 펼치 그 가지치기를 할 성분이 4개면 항상 9개가 나오는 거야. 내가 이 공식을 고등학교 때 찾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 공식을 보고 10항 이래서 이 개수가 일정하구나. 근데 왜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지? 이렇게 된 거야. 왜 학교 선생님도 모르거든. 이해됐어요? 요 개념은 왜 그 개수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식이 있잖아. 식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소리. 알겠으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녀석을 너네가 좀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럼 F 한번 씩 세워볼까? 야, 그러면 5개에 대해서 교란을 펼치고 싶다? 그럼 뭐가 되니? 5 빼기 1에다가 뭐를 곱하시면 돼? F3 더하기 F4. 얘를 더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F3은 누구였어? F3은 2였고 F4가 9였지. 그래서 얘가 11이 되고 4를 곱해서 몇 개? 44개. 내가 아까 44개라고 했지. 44개 그대로 나오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교란을 펼칠 원소의 개수가 일정하면 그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개수가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 점화식을 기억해라. 이거 봐봐. 점화식 거기 보시게 내가 거기다 밑줄 치라고 했는데 그 밑에 공식은 너네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점화식만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F0 거기 옆에다 써놔. F1은 빵이고요. F1은 빵이고 자 F2 두 개에 대해서 교란은 한 가지입니다. 요 두 녀석의 원소는 요 두 녀석의 개수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n개의 성분에 대해서 교란을 펼쳐볼게요. 그죠? 그럼 임의로 한 녀석을 잡아서 그 녀석을 일단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n-1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응당한 녀석이 첫 번째 임의로 선택한 녀석으로 갔어. 그러면 남은 성분 n-2개에 대해서 교란을 펼친 그 개수와 그 다음에 처음에 대응시킨 그 성분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치 그 녀석의 성분을 처음에 임의로 선택한 녀석으로 바라보시고 n-1개에 대해서 교란을 펼친다. 요 녀석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배워가세요. 솔직히 오늘 수업 중에 이 공식 하나만 니네가 잘 잡고 가도 오늘은 뽕은 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녀석 잘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까?